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예, 조금 전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화면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일본 측 인사들의 배웅을 받은 뒤에 공군 1호기에 올라가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지금 조금 전 화면입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서울로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공항 도착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오전에 일본 나라현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 후류지를 방문했습니다. 백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사찰 내부 곳곳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아내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표정호 기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했죠? 네, 경찰이 김병기 의원과 김 의원의 아내 등 모두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금품 전달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동작구 이지의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구의원들도 출국이 제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 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압수수색은 끝났습니까? 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지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엔 그동안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 보좌관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이 내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내일 오후 동작서 전 수사팀장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동작서는 김 의원 아내가 지난 2022년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김 의원 측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헌금 1억 원을 전달했을 때 강선우 의원이 동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받기 전까지 금품 전달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되는 주장인데 경찰은 내일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해명과 상반되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억 원을 전달하던 자리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김 시 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카페에서 돈을 건넸을 당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이 금품 전달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정황인데 남 씨로부터 보고받기 전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됩니다. 경찰은 내일 김 시 의원을 2차 소환해 이 같은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 등 금품 제공 관련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했을 당시엔 김 시 의원이 힘들어해 3시간 반 만에 조사를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이 이틀 연속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시의원 측이 내일 일정에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남 씨 등 세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분석하고 있는데 강 의원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강 의원이 최신형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거부해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통신영장을 받아 강 의원의 과거 통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김 시의원 조사 이후 강 의원을 소환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정인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의원이 다음 주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문을 송달받고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윤리심판원은 60일 안에 재심 결정을 하도록 돼 있지만 지도부는 그보다는 신속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기에 당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는 상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건 또 다른 계엄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했는데 향후 정치적 선택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기습적인 제명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발표된 지 12시간여 만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인산인해 몰려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교감했고 김형동, 배현진 등 이른바 측근 의원들은 곁에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취재 열기 속에 읽어내린 세 줄짜리 입장문에서 한 전 대표는 징계를 계엄에 빗댔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한 전 대표는 몰랐을 리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한 전 대표의 향후 대응입니다. 이른바 답정너 윤리위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만큼 재심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당을 나가려면 진작에 나가지 않았겠냐는 말로 탈당, 분당, 창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볼 생각인데 일단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당장은 당적이 유지되지만 본안 소송까지 장기전을 피할 수 없고 반대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정치 탄압 여론을 등에 업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의 열쇠를 최고위원회가 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며 윤리위 판단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권파와 친한계, 소장파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징계가 확정되면 내홍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행정통합 관련 대전 충남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질문에 빠르게 매듭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누가 먼저 풀어야 정치적으로 해결될지 입장을 이미 밝혔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당원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 선결 과제였다는 게 지도부 설명인데 한 전 대표가 허위 조작 감사를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공은 최고위로 넘어왔는데 위원 면면을 보면 징계가 그대로 의결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친한계 우재준, 비주류 양향자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윤리위 결정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당원 게시판 자체를 셧다운시키고 대부분의 이제 뭐 의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끌었다. 이게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친한계와 소장파 중심으로 지도부가 윤리위 결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이번 징계를 뺄셈의 결단이라고 표현했고 많은 분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 사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강행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큰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믿고 당내 20여 명의 소장파 의원 모임 역시 지도부의 징계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일부 중진은 SNS를 통해 징계 수위에 아쉬움을 드러내거나 양측 모두 냉정한 판단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표결권을 쥔 원내 지도부 의중에 영향을 미칠 의원들 여론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애초 한 전 대표에게는 사과를, 지도부엔 정치적 해법을 기대한 다수 의원은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 확정으로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오는 20일 개최된다고 국무총리실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예,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비판에 지지층 여론까지 악화하자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에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격이다. 사실상 검찰 시즌2란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청에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와서 사실상 검찰 시즌2를 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조차 남겨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안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예고했던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입법이자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라며 수정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란 대원칙은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안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사과까지 하며 지지층 사이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신호탄으로 의원들은 물론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검찰청 폐지 때 당정 압박자로 홍역을 앓았던 민주당은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갈등을 극도로 경계하는 건데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처럼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여권 내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 법안도 수기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듣고 논의해달라고 지시한 만큼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시내 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지하철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퇴근 시간 역사는 혼잡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퇴근길 지하철역 많이 혼잡한가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이곳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높은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이 된 지금 신도림역에는 더 많은 승객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로 야외 승강장 대신 지하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이 늘며 역사 안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확실하게 파업을 하고 나서 지하철 같은 시간대에 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고, 조금 빨리 출발을 했어도 뭐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한다거나 하는. 예, 퇴근길 시민들 불편이 큰 상황인데 서울시 대책은 뭡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파업에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가 2시간으로 늘렸고 하루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3차례 늘렸습니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늘렸는데 어제보다 86대가 늘어난 총 763대가 추가 운행됩니다. 또 늘어난 인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 신도림역 등 86개 주요 혼잡 역사를 대상으로 평소보다 2배 넘는 안전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 시간 2호선 역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10칸짜리 빈 열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이처럼 역대 최장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 버스노조가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협상 시작 전에 설명회를 열고 최종 시한을 밤 9시로 못 박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죠? 네, 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다시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 전쯤이죠. 오늘 오후 3시부터 제2차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조정 시작에 앞서 노조 측이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기존 요구를 그대로 고수하며 오늘 밤 9시를 협상 시한으로 못 박았습니다. 입장 변화가 없는 만큼 오늘 협상에서도 양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도 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렸었죠.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 10.3%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체불임금 문제는 이번 협상 안건에서 빼고 임금 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 3% 인상 뒤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사실상 20% 가까이 임금이 오르게 돼 받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었는데요. 사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노조가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조정이 무산됐었습니다. 이에 오늘 2차 조정이 진행되는 건데요. 노조가 못 박은 협상 시한인 밤 9시까지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내일도 파업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 이틀째 이미 역대 가장 긴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노사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결국 조정위원들이 제시할 조정안과 이를 노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가 누그러들면서 주말까지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며 강추위의 기세가 잠시 누그러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지만 한낮에는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했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15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내륙지방은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다만 밤사이 중부지방은 저기압 영향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어 빙판길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륙은 눈보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내린 비가 도로 살얼음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잠시 숨고르기를 한 한파는 다음 주 초반 다시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강한 한기가 내려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화요일 이후 서울 등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곤두박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 한파는 한 주 내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북쪽 상공에서 영하 3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는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소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 수도관 동파 및 한파 피해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며 기온이 급변해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 오가는 날씨가 예상된다며 잦은 눈비와 기온 변화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해서 0.65% 오른 4,7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4천억 원 안팎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를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하며 쿠팡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청문회에서 적극 비호에 나선 의원들은 쿠팡이 광범위하게 뿌린 로비와 기부금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 첫 질의부터 쿠팡이 등장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도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하며 2명의 미국 경영인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The recent actions taken by Korea is meant to squeeze American firms out of the Korean market. And does it raise national security concerns? 쿠팡이 기술 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워싱턴주 출신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트럼프식 무역 협상에도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owever, I'm hearing from companies in my home state of Washington, like Coupang, that Korean regulators are already violating these commitments. They feel constantly harassed from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 They have no mechanism to defend themselves from these types of investigations. 쿠팡 질의에 나선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쿠팡으로부터 기부금 한도인 $5,000를 받았고 밀러 의원의 보좌관 출신은 쿠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은 최근 5년간 로비 자금으로 150억 원 넘게 투입하고 트럼프 측근 인사를 영입하며 미국 정관계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 DC를 찾아 쿠팡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의 쿠팡 감싸기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한 섬마을에서 주민 6명이 보거를 나눠 먹고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마을 회관 냉동실에 보관 중이던 보거를 꺼내서 튀겨 먹었는데 조리 자격증이 없는 주민이 손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과 해경의 부축을 받은 노인들이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구급차에 올라타서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전북 군산시 방축도 마을에 관해서 보거튀김을 나눠 먹은 주민 6명이 집단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오래전에 마을 회관 냉동실에 얼려뒀던 보거를 꺼내 튀김 요리를 해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리한 주민은 전문적인 보거조리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같이 이제 드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뭔가 이제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해가지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이용해가지고 거기 방축도에서 저기는 장자도주까지 이제 이송해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보거의 알과 내장 등에 들어있는 신경독, 테트로도톡신이 원인이었습니다. 쌀 한 톨 정도 분량이면 건장한 성인 남성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해독제도 없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보거를 드시고 입술이나 혀의 마비감, 손끝의 마비감 등이 발생을 하게 되면 119에 신고하셔서 병원에 신속하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경은 보거독은 일반 조리법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한 음식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합수단 파견 근무를 마친 백혜룡 경정은 경찰로 복귀하면서 자신을 합수단에 끌어들여 사건을 종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사팀이 별도 공간에 꾸려져 수사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백경정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백경정 수사팀을 대체할 5명을 뽑아 대검찰청으로 파견할 방침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도 백경정이 파견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을 어겨 경찰청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며 법령 위반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도 선물했습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백제 관음으로 불리는 목조 관음보살 입상이 있는 호류지.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 유적지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찰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한일 교류 역사가 깃든 고찰 내부 곳곳을 함께 둘러봅니다. 우호와 협력 정신이 담긴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 의지를 다진 겁니다. 두 정상은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드럼 애호가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산 드럼 세트를 건넸습니다. 앞서 드럼 합주 깜짝 이벤트 뒤 드럼 스틱을 줬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화답한 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과 삼성 갤럭시 워치 등도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와 김혜경 여사를 위한 화장용 붓 등을 준비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양국 정상은 모두 5차례에 걸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오가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일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일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차례 만남으로 양국 정상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는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담에서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등 실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향후 실무부서 사이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우리 측은 이를 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일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보여준 온도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90도 인사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쓴소리는 치켜세웠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90도 인사를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깍듯이 두 손을 모으고 조아리는 듯한 장면도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무언가 원하는 걸 얻을 때 취하는 태도라는 한국 매체 댓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지정학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다며 진정성을 의심한 겁니다. 日韓米の安全保障協力を含む戦略的な連携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한미일만 언급한 일본 총리는 깎아내린 반면 한중일 협력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치켜세웠습니다. 역사나 영토 문제 같은 구조적 위험을 예리하게 인식했다며 방어적 실용주의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사 부담은 경시하고 전략, 경제 협력에만 집중하는 일본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온도 차이는 한일 관계의 취약한 기초와 상호 신뢰 부족을 드러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앞서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게 최선이라는 이 대통령의 NHK 인터뷰 발언도 부각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도화선이 된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애둘러 비난한 셈입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일 회담이 두 나라 사이의 일이라며 공식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에서 전두환 씨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레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에서도 공직자의 책임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양형 의견을 밝히며 전두환 씨를 7차례 언급했습니다. 전 씨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대목에서는 사형 구형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특검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는 공직 엘리트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전 씨는 임명된 군 사령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돼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가 수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 전문가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지능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에 나서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예정된 체포 방해 재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서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은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향후 내란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이후에도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이 순진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 혼자 1시간 반을 쓰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되레 비상계엄 수사가 조작됐다며 자신을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으로 몰았습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주장은 90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면서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하느냐고 하더니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의혹에서는 법률 전문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으면 벌써 용어부터 뭐 이런 거 좀 잘 손을 봤겠죠. 때때로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인 윤 전 대통령은 흥분한 듯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국회 해산하고 개헌을 어떻게 할지가 서야 국보위를 어떻게 만들지가 나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은 개몽됐다며 응원하는 국민을 보고 비상계엄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이른바 개몽령을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올린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최근 수십 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도 긴급 보도 형식으로 사형 구형 소식을 전하고 잇따른 후속 보도를 통해서 특검의 최종 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다뤘습니다.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며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 3천 명 늘었습니다. 2년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1년 36만 9천 명에서 2022년 81만 6천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3년 30만 명대를 기록한 뒤 이후 10만 명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업이 23만 7천 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12만 5천 명, 제조업은 7만 3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3년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8천 명 줄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감소에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체 효과, 경력직 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30만 9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 쉬었음도 42만 8천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요즘은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떤 인력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이런 것들이 좀 짧아진 게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구직을 통한 실업보다는 쉬었음이나 이런 인력으로 30대에서도 많이 이동한 것으로 현재 좀 보여집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16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 경험을 늘리고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고용 취약 부분에 대한 점검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제1여객터미널을 사용하던 아시아나항공이 25년 만에 제2여객터미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한항공은 라운지 증설에도 속도를 내며 올해 말 통합항공사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생겼습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때부터 이 1터미널을 이용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의 통합으로 약 25년 만에 이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탑승 수속은 3층 동편에 있는 G에서 J열 카운터에서 하면 됩니다. 출발 시간이 임박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터미널 간 긴급 수송 차량도 운영해서 손님들의 원활한 여행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터미널 이전은 연말을 목표로 한 통합 항공사 출범 작업의 핵심 단계로 에어부선과 에어서울 등 통합 LCC 계열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집결하게 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대한항공 라운지들도 재개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동편 라운지에 이어 1등석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 등도 상반기 중 개편을 마칠 예정으로 대한항공은 라운지의 전체 면적을 2.5배 넓히고 좌석 수도 기존 대비 2배 가까이 늘릴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통합을 위한 조직 전반의 재편과 공정위의 보안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1터미널에 승객이 몰려 혼잡했던 인천공항은 이번 터미널 이전으로 여객 분담률이 절반으로 맞춰져 체크인 카운터나 주차장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보름 넘게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이란에서는 신뢰할 만한 사망자 집계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넘게 희생됐다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이란 정부의 시위 강경 진압을 유럽 주요 국가가 일제히 규탄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 정부를 편들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검은 가방에 담긴 시신이 거리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가족을 확인하고서 통곡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듯 화면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큰 시장이 까맣게 불탄 영상을 AP통신에 제공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테러 행위로 인한 피해라고 선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사망자가 12,000명 이상이라는 추정치까지 보도됐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면서 이 매체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발포 명령까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이란 인권단체나 외신들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6,000명까지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테러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란 대사를 불러 폭력적 시위 진압에 항의했습니다. Wenn sich ein Regime nur noch mit Gewalt an der Macht halten kann, dann ist es faktisch am Ende.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반정부 시위를 외세의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이란 정부를 거들었습니다. 我们一贯反对干涉别国内政，反对在国际关系中使用或威胁使用武力。 이란 정부가 통신 차단을 완화하면서 국제 전화는 닷새 만에 간헐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해외 언론의 취재가 제한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확인된 정보를 얻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며 저항을 이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떠나라는 경고도 내려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행동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저항하라, 이란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썼습니다. 이어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라며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군사적 개입인지 인터넷 복구 등 기술적 지원인지 등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조건으로 시위대 진압 중단을 내걸고 나선 만큼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한 브리핑을 받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센터와 병기고 등 정밀 타격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미국의 주 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지상군 투입 등 군사 개입은 전면전으로 확전하거나 자칫 이란 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독려하자 이란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SNS에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환상은 정권 교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제재와 위협, 계획된 소요, 혼란 등은 군사계 구실을 만들기 위한 범죄 수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 국민은 자기 땅을 지킬 것이고 무엇보다 미국의 술책은 또 실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송주동의 에어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 50여 명이 긴급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부품 검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김포 공장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노동자가 사고 닷새 만에 숨졌습니다. 김포경찰서는 공장 직원 30대 노동자 A씨가 병원에서 치료받다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40분쯤 김포 통진읍에 있는 필름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만 골라서 22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원 넘게 챙긴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서 8살 막내딸을 포함해 미성년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좌회전 후 바로 차선을 바꾸려는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려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부딪힙니다. 경기 고양과 하남,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와 아내, 장모 등 일가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22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명의자인 장모가 보험금을 받으면 A씨 부부에게 분배한 것까지 확인한 경찰은 셋 모두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녀들을 태운 채 사고를 낸 정황도 포착됐는데 최초 범행 시 막내는 고작 8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다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자녀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사고에 가담시켜서 신체 위험에 노출시킨 점이 인정되어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이틀 만에 대남 담화를 또 발표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자 망상이라고 주장했는데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서둘러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이틀 전보다 훨씬 더 표현이 거칠고 단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거듭 조한관계로 표현하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관계 개선이란 희망 부푼 개꿈은 모두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남북 간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지 10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입니다. 이틀 전 자신의 담화가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걸 차단하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정상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돌아치며 청탁을 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거론된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선 도발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선의를 보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약점으로 파고들어 더 큰 양보를 얻어내거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강한 평화 기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한층 신중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사과하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 요구에 대해서 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군과 경찰의 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024년 10월 윤석열 정부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무인기를 민간이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 위반이라 필요한 조치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남북 교역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524 조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금강산 기업협회 등 10개 남북 경협단체는 524 조치가 있는 한 선민 후관의 정부 대북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입니다. 새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산하 단체와 기관 등을 상대로 공개적인 새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 선정의 공정성 문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고갈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는 일하는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는 쓴소리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는 두꺼운데 내용이 없다. 매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간담회를 하려다 보면 아니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입만 아프게 자꾸 오라가라 하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창작지원기금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단 전면 개편, 자격 요건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9세 이하 그렇습니다. 청년 창작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인당 900만 원씩 3,000명에게 랜덤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이걸 공모를 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 위원회 의견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 취지에도 맞고 5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문예진흥기금 고갈 문제는 대중예술 분야의 부가세를 기금으로 전환해 순수예술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대중예술이나 이쪽은 부가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가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만큼을 부가세를 이쪽 문예진흥기금으로 전환을 하자. 자구 노력, 또 새로운 재원 발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TF도 구성하고 또 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루인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서의 허위나 지연 발급 문제,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영화나 영상 제작 지원금의 한계 등에 대해서도 세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체부의 새해 공개 업무 보고는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등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아 큰 추위 없겠고 낮 기온도 서울 8도, 광주 15도, 대구 16도로 오늘보다 6도에서 8도가량 높아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도로 위에 살짝 얼면서 길이 무척 미끄럽겠고 영서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1cm 안팎,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무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중서부와 전북은 종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늦은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퇴근 시간인데요. 시민들은 지하철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창 퇴근 시간인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인 이곳 신도림역은 평소에도 높은 혼잡도를 자랑하는 곳인데요. 본격적인 퇴근 시간대가 시작된 지금 버스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승객들은 신도림역에 더 많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로 야외 승강장 대신 지하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승객이 늘며 역사 안에 줄이 길게 늘어선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승객이 몰리면서 불편을 겪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확실하게 파업을 하고 나서 지하철 같은 시간대에 타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고, 조금 빨리 출발을 했어도 뭐 같은 시간에 도착을 한다거나 하는. 예,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서울시 대책은 뭡니까? 네, 이번 파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파업에 시민 불편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가 2시간으로 늘렸고 하루 지하철 운행 횟수도 평소보다 203차례 늘렸습니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체버스 운행도 늘렸는데 어제보다 66대가 늘어난 총 763대가 추가 운행됩니다. 또 늘어난 인파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곳 신도림역 등 66개 주요 혼잡 역사를 대상으로 평소보다 2배 넘는 안전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퇴근 시간 2호선 역삼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10칸짜리 빈 열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줄일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도림역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정치 헌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서울 동작구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김병기 의원 측이 정치 헌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모두 6곳입니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이지희 동작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3천만 원 소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으셨나요? 이지희 자택에서는 어떤 유한 증거 확보하셨나요? 경찰은 또 김 의원을 통해 숭실대 편입과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 부부의 귀중품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금고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지만 확보에 실패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는 김 의원 측이 전직 구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전 동작구 의원 2명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부인에게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건넸고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원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구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 의혹으로 고발된 김 의원 부부와 이지희 구의원, 전 동작구 구의원 2명 등 5명이 모두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밖에도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수수 묵인 의혹과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 등 12개에 달하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폭로해온 김 의원의 전 보좌진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정치 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전직 구의원의 녹취록을 입수했습니다. 전 구의원은 과거 자신을 공천해준 대가로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며 자기 말고도 돈을 준 구의원들이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12가지 의혹 가운데 경찰이 가장 먼저 압수수색에 착수한 건 김 의원의 정치연금 수수 의혹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이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탄원서가 계기가 됐습니다. 전 동작구 의원 전모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전 동작구청장과 함께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동작을 의원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가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 측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년에 선거 있잖아요. 부천 선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앞서 2018년 구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내준 대가라는 말도 나옵니다. 공천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김 의원 측에 돈을 준 사람이 탄원서를 쓴 2명뿐만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돈 많이 준 인물들이 다 있거든요. 확실한 누구나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몇분 다 줬어요. 그 액수도 많고 그 사람들.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 2명은 모두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강제 수사까지 이뤄진 가운데 금품이 오간 실체나 대가성이 드러날지 또 다른 정치연금 의혹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내일 2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에게 오늘과 내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시의원 측은 내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는 방안에 응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민주당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의 재심 절차가 이달 말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월 초쯤 제명 징계를 그대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주 전까지 거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도 아침 일찍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천 헌금 사태가 지지부진 길어지면서 보수 야권은 집요하게 아픈 구석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은 아예 대놔놓고 공천 뇌물 받는 거 아닙니까? 공천 돈 거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본색원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께서 회복하시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도 버티는 김병기 의원을 향해 민주당 태도는 나날이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없는 정치는 사형 선고라는 전날 김 의원의 호소에 대해 당 수석 대변인은 공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신속한 그런 진상 규명과 그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김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선언한 것도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심 사안을 다루면 이튿날 지도부의 결과가 보고될 거라며
의원총회 징계투표 절차는 늦어도 2월 초에는 진행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재심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당대표의 비상징계권은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당권파 장경태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면밀한 윤리감찰단 차원의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제명으로 사태를 매듭짓고 쇄신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천 시스템 정비와 당의 문화 개선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방침은 공판 검사들도 법정에서 알았을 만큼 극비에 붙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배경으로 사과하지 않고 되레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은 사형이었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특검의 결론은 내부에서도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사형 구형 방침은 윤 전 대통령 측 마라톤 변론이 끝날 쯤 법정으로 전달됐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이때야 알았습니다. 구형량이 사전에 알려지면 피고인 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지만 특검은 사형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려면 감경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범행과 이후 태도에는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급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가담 행위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또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뒤에도 공직 엘리트에 의해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 역시 지금까지 기조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실제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형량을 고려한 실질 구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회의를 거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반인도적 범죄 사건과 양형 기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자신감도 읽힙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은 한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고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특검이 지난 2024년 12월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 파괴를 주도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도 윤 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고 한국을 몇 달 동안 정치적 혼란에 몰아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 처분한 걸 또 다른 계엄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했는데요. 향후 정치적 선택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기습적인 제명 소식을 들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발표된 지 12시간여 만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인산인해 몰려든 지지자들과 일일이 교감했고 김형동, 배현진 등 이른바 측근 의원들은 곁에서 새를 과시했습니다. 취재 열기 속에 읽어내린 세 줄짜리 입장문에서 한 전 대표는 징계를 계엄에 빗댔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한 전 대표는 몰랐을 리 없다고 발끈했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한 전 대표의 향후 대응입니다. 이른바 답정너 윤리위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만큼 재심 요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당을 나가려면 진작에 나가지 않았겠냐는 말로 탈당, 분당, 창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볼 생각인데 일단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치적 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 당장은 당적이 유지되지만 본안 소송까지 장기전을 피할 수 없고 반대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물론 정치 탄압 여론을 등에 업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전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0여 명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최고위원회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은 제명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원을 제명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전직 당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심야에 기습적으로 하는 것 역시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나온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문제 해결 주체는 한 전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으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거라는 비판에 지지층 여론까지 악화하자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법에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격이다. 사실상 검찰 시즌2란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2월 3일 이전 윤석열 정권 검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전체가 다 문제가 있어요. 검찰청에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와서 사실상 검찰 시즌2를 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일각에서 논의되는 보완수사 요구권조차 남겨선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정부안을 주도했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예고했던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입법이자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치라며 수정 여지를 열어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란 대원칙은 훼손해선 안 된다며 정부안을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사과까지 하며 지지층 사이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며칠간이라도 걱정을 끼쳐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심심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신호탄으로 의원들은 물론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선 검찰청 폐지 때 당정 엇박자로 홍역을 앓았던 민주당은 질서 있는 토론으로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정 갈등을 극도로 경계하는 건데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반등해서 0.65% 오른 4,7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4천억 원 안팎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넉 달째 매수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74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7천억 원가량 순유입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기업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주식 자금이 한 달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섰고 채권 자금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순유입이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세계 무역 질서는 물론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위헌 판단 여부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위헌으로 결론 나면 미국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관세 1,500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환급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세를 외교와 통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온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도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If that were ever reversed, it would be a disaster. Frankly, it would be a national security problem for our country. 관세 부담이 컸던 소비재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안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안도로만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고 최근엔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협상해 왔습니다. 상호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미국이 품목별 관세나 국가안보 명분의 개별 관세로 방향을 틀 경우 한국 기업들은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지금과 같은 구조의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환급과 향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적지 않습니다. We are currently exploring all legal options to get that done. I don't have a timeline for you or any further details, but I can confirm for you that the president made it clear he wants to make it happen.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와 맞물려 관세 대신 투자 압박이나 공급망 재편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 산업 전반이 미국 통상 정책의 다음 수순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트럼프식 보호무역은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미국 통상 정책의 향방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중대 분수령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 열립니다. 추가되거나 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각종 공제 자료를 올해는 3종 추가해서 모두 45종을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 동안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일본 측 인사들의 배웅을 받은 뒤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일 첫날인 어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환담과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한일 교류 역사가 담긴 대표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해서 다카이치 총리와 친교 시간을 보낸 뒤에 간사이 지역 제1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 일본 방문은 극진한 환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를 풀 실마리도 찾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 처음 일본을 찾으며 양국 정상이 수시로 상대국으로 가는 셔틀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특히 이번 나라현 방문으로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와도 양국으로 가는 일정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대통령님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942년 조세이 탄강 수몰 사고로 숨진 한국인과 일본인 신원 확인 작업에 두 나라가 협력하기로 한 점에도 청와대는 의미를 뒀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조선인 강제동원 등 첨예한 쟁점인 다른 과거사 문제들도 함께 풀어나갈 계기가 마련됐던 겁니다.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한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와 정부의 일본 8개연 수산물 수입 규제를 둘러싼 논의도 오갔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온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건데 청와대는 한일 간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해 연초부터 핵심 주변국인 중국과의 일본 방문을 순조롭게 마무리했지만 격화하는 중일 대립 구도 속에 두 나라와 균형 잡힌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경제, 안보 협력에 일치한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의 무역 규제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신문들은 한일 간 경제 안보 분야의 합의를 대부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정상이 공급망 확보에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격화하는 중일 갈등 속에 한국과의 결속을 다짐으로써 중국의 이중물자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일 공동 투쟁을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 이 대통령이 중국 못지않게 일본도 중요하다고 밝힌 점을 조명하며 일본을 배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역사 문제 등을 놓고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확인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지만 당장 다음 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낼 정부 인사를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케시마の日式典への政府代表については諸般の情勢を踏まえて適切に対応していく、そのように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다만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보류하는 등 현실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일본 언론이 한일 간 경제 안보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을 어느 때보다 확실한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어젯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네, 법적인 의미와 앞으로의 선고 전망을 이은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젯밤 9시 35분쯤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은 조금 예상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판결의 이제 궁극적인 귀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이제 구형 같은 경우는 상징성을 또 이제 배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그런 부담을 좀 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은 계엄은 비상벨이었다. 빈 총을 들고 하는 내란 받느냐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복했는데 90분을 할애했어요.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헌재에서나 뭐 이 법정에서나 다른 법정에서나 이제 그게 뭐냐면 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을 행사한 거니까 이건 목적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과 폭동이 없었다. 이 뭐 사람이 죽기를 했냐, 다치기를 했냐, 그러니 이건 폭동이 없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을 때는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이제 변호사가 보는 입장에서는 참 길게도 말한다 싶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쟁점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같은 말이지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네.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는 이제 걱정하지 네. 말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 무죄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적 메시지를 그렇게 던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말의 가능성을 또 배제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폭동으로 볼 것이냐. 그 당시 그 비상계엄의 상황을 그리고 그 목적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제 이건 어쨌든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고 헌재에서 탄핵은 됐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판결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후 진술이 쟁점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감형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예 유무죄를 다투는데 더 주력한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내란죄라는 게 내란 우두머리죄라는 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무기징역을 징역으로 가냐 금고로 가냐이지만 결국 사형이냐 무기냐 이거니까 사실상 사형 집행은 97년 이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고인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바라는 바는 무죄가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예 감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움직였던 게 아닐까. 이 사건 재판 거의 대부분 저도 이제 중계되는 걸 다 봤거든요. 예. 감형을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됐고 다음 날 새벽까지도 진행이 됐고 어제도 사실 오늘 새벽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총 나흘에 걸친 결심 공판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거를 예상하는 것과 그게 가능하게 실현될 것이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재판 굉장히 많이 하는 변호사에 속하는데 특히 형사재판에서 긴 변론을 하거나 길게 이제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재판부에서 눈치도 주고요. 그리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양형을 생각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관에게 우호적인 어떤 것들을 피력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각의 여러 관련된 재판을 보면 어떤 재판부에서는 자, 변론 시간을 얼마나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좀 재판 지휘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재판 지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날 그 지난 금요일에 구형까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형이 되지 않았고요. 다만 재판부가 이렇게 했던 것에는 재판부가 그냥 단순하게 뭐 피고인 편을 든다라든가 지휘를 안 한다라는 그런 측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나는 할 거 다 하게 해줬다. 나는 권리를 다 존중했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어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지금 단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기현 재판장 결심 공판 마치면서 특검 측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보통 재판하면서 재판장이 이런 메시지도 남기나요? 종종은 아니고요. 아주 간헐적으로는 그동안 양쪽 다 고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공방이 있었던 사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좀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재판장께서 모두에게 정말 고마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전한 인사가 아닐까 싶고 유의미한 얘기는 결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한 앞에 형용사 같은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1심 선고 공판 날짜가 2월 19일 목요일, 그러니까 설 연휴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법원 인사 전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재판부 이동이 있게 되면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선고는 다시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이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규현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1심 선고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무죄를 예견하는 의견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비상계엄을 할 때 입장문에서 사실상 현재 입법부 무력화하고 이제 비상 입법부를 이제 뭔가 동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실제 국회나 선관위에도 이 군인들을 이제 보내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가 나오기는 사실상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에 외신도 지켜보고 이제 많은 국민들도 지켜보는 와중인데, 이걸 지금 사실상 사문화된 상징성을 가진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좀 굉장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모레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특검은 이제 징역 10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판결이 이제 주는 영향은 지금 이번에 이제 구형한 지난 요 재판의 양형의 부분이 아니라 유무죄의 부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 체포 방해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들은 결국 이 내란이 적법했느냐를 거의 전제하게 되고, 그런 판단도 일부 판결 이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선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오늘 경찰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자택, 사무실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지금 이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은 많은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정치자금 관련해서 불법 수수한 이런 혐의들로 국한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혐의들 중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정치헌금 수수 의혹 이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이제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늑장 수사가 아니냐, 강제 수사가 너무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해서 좀 이번에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할 게 있을까, 이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김병기 의원의 차남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비밀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기대 혹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금고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금고가 나왔는데 비었다든가, 아니면 금고가 나왔는데 전혀 다른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아예 금고가 없다든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 지금 이 뉴스가 벌써 나오고 이 의혹이 제기된 지가 시일이 상당 부분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수하거나 이럴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지금 김병기 의원은 계속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저렇게 이제 집행한 것까지는 그 자체는 잘한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통 집행하는 의미를 담보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분석을 마치면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서 소환도 할 텐데, 소환해서 증거에서 뭐가 명확한 게 나와야 제대로 된 걸 물어볼 텐데, 그 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받고 있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요 참고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보좌관들을 먼저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매체를 통해서,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보도된 이제 강선우 의원과 이제 김경 시의원 이 대화 녹취록 같은 것, 김경 시의원과 관련된 이제 금전 수수와 관련해가지고 김병기
그 의원과 그 지금 이제 강선 의원이 나눴던 이제 대화 녹취록 같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곡차곡 아마 쌓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피의자를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할 때 단지 의혹이 제기된 것을 가지고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는 사실은 반박하고 재질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주요 참고인들을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뭐 PC라든가 이제 뭐 그 휴대폰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제 압수수색되거나 제대로 제출되거나 혹은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김경 서울시 의원이 네. 경찰에 자수서를 네. 냈는데 자신이 돈을 전달했을 때 강선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강선 의원은 자신이 보고받을 네.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각자의 의견, 이게 각자의 진술이 다 다른 중입니다. 보좌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받은 적이 없다. 예. 그다음에 김경 시의원은 난 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보좌관도 있었고 강선 의원도 있었다. 강선 의원은 내가 보좌관이 받았다고 들었지만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중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은 좀 다르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적어도 그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돈이 그 전달이 됐었던 것, 거기까지는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일 먼저 자수하고 진술한 김경 시의원의 진술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법원에 모두 이목이 쏠려 있을 때 국민의힘 당윤리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을 내렸거든요.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처분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처분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처분이 무효다라는 걸 다투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내려진 이 결정 처분에 대해서 그 효력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과 이 가처분을 해주지 않으면 이 신청자의 어떤 지위나 그 사람의 권리에 굉장히 중대한 위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면 보통 받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정치적 어떤 생명, 활동에 굉장히 중대한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처분 자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네,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밤중 쿠데타다, 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보통 회사에서 이제 징계위원회를 할 때도 뭐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징계위원회를 할 때도 미리 그 대상자에게 너는 지금 이런 혐의로 지금 네가 그 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쯤 뭐가 열릴 건데 그 전에 너의 입장을 소명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를 확보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면은 12일 밤에 이제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갔다고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그거를 13일에 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징계는 14일에 새벽에 그것도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겉으로만 보면, 날짜를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만 보면 절차를 지켰지만 실질적으로 이 절차를 지킨 것이냐의 부분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낮부터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3도, 대전 5도, 부산은 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높아서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 8도, 광주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6도에서 10도가량 높아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밤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에서 7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늦은 오후부터 농도가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이후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여전히 이면도로나 그늘진 곳에 눈이 얼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눈이나 빙판이 녹은 곳도 있지만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얼어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럴 때 너무 두꺼운 옷을 입으면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갑과 굽이 낮은 신발을 착용해야 넘어지는 것과 큰 부상을 막을 수 있고요. 어두운 곳과 그늘진 곳에서는 빙판이나 살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취하면 주의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